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네. 아, 예.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죠.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수요일 날,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값도 비싸던데, 왜 들으실까? 좀 150년, 160년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옛날 분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힘들게 읽었습니다. 1983년에 대학을 갔거든요. 1983년에 대학을 갔는데, 제가 생화학과를 갔어요. 생화학과를 갔으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생화학스러운 책을 하나 읽어야지 하고선 종의 기원을 사서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대학 4년 내내 결국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때 미국 교수님이 잠깐 우리 실험실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자기가 와 있는 생화학과 실험실의 학생 가운데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미국 교수님은 이건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와 있을 테니까 동안에 같이 종의 기원을 읽자. 그걸 영어로. 한글로도 못 읽었던 사람이 영어로 읽었을 리가 없죠. 되게 어렵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또 교수님이랑 맥주를 마시다가 찰스 다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과 막 자기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정모, 너는 종의 기원을 어떻게 읽었니? 그러니까 제가 뭘 읽어요? 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신 거예요. 너가 생화학자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걸 안 읽을 수가 있냐.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험실을 갖다 좀 빼줄 테니까 읽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빼준 게 저렇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라틴어 안 배웠다고 좀 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배우라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빼주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샀죠. 얘는 싼 책, 독일은 싼 책은 조그맣잖아요. 글씨도 조그만데, 그걸 쭉 봅니다. 쭉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봐요. 우리 단어로. 비둘기예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또 비둘기예요. 근데 한 30개쯤 나와요. 우리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을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냥 스위스의 해초이듯이 우리는 다 비둘기인데 그 사람들은 비둘기를 다 구분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1992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개는 다 개였어요. 근데 개가 여러 개가 있듯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다 무슨 비둘기 얘기만 하염없이 나와. 그래서 대충 그만두고 선생님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어떤 출판사가 처음 생기면서 나의 오독기라는 책을 낸다고 저한테 하나 오기를 너는 그럼 종의 기원을 어떻게 잘못 읽었는지를 써달래요. 아니 읽었어야 오독을 하죠. 근데 그때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 해가지고 일단 계약금을 받았고 원고 써야겠고 그러니까 오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봤죠. 그때까지 보니까 총 27년이 걸린 거더라고요. 27년을 걸려서 어쨌든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해서 우리말과 영어와 독일어와 다시 우리말을 시도해서 읽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고서 느낀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 였어요. 왜냐면 너무나 어렵고 지지부진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찰스 다윈이 글을 되게 못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의 자서전, 우리나라는 나의 삶은 서서히 지나해 왔다라든지 비구로 한객인데 다른 책 보면 너무나 이렇게 달필입니다. 좋은 문장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그 책을 어렵게 쓰고 제가 독서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데는 뭔가 좀 책이 나오는 과정이 옛날 책이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옛날 영어를 우리 요즘 말로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통해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종의 기원 책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으면서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종의 기원을 읽어야 될 이유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바꾼 몇 가지 과학책들이 있습니다. 뭐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의 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뭐 신과학의 대화, 아니면 새로운 우주 체계의 대화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읽었지만 아인슈타인 그런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말해드렸던 인류사를 바꾼 여러 책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엔 더 좋고 더 많이 변했고 더 잘 설명한 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그 인류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 종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그 원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유일한 거거든요. 책이 나온 지가 110년이 됐는데 110년이 된 책을 아직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더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 그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많이 바꿔 나갔습니다. 종의 기원이 왜 나오게 됐는가? 찰스 다윈이 천재여가지고 하늘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건 절대로 아닐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믿는 게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믿는 게 뭐였냐면 과학자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학을 오해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가 과학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을 보러 올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와요. 아, 내가 과학자가 되면 좋겠어.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되게 키우고 싶어. 그래서 과학관을 2-3시간 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아, 아무래도 내가 과학자가 되긴 좀 어렵겠는데?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팀도 없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과학자들이 막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의 반이 과학자인데 그 친구들에서 한 번도 똑똑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나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 그러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아인슈타인 떠올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천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사람.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사람이 과학자의 상징이 되면서 우리는 과학자에 대해서 되게 과학자와 과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됐죠. 저는 찰스 다윈 선생님을 존경하고 애정하지만 절대로 그가 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무던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던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사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엉덩이가 무거운 갈릴레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되게 운도 좋아야 되는 거였죠. 딱 그 시대가 맞아야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에 갈릴레오가 찰스 다윈을 준비했던 시기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찰스 다윈의 그 삶과 여행 그리고 다윈 삶의 저작들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주에는 다윈 이후를 보려고 해요. 종의 기원이 나온 지가 벌써 110년 지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건 발전을 해 나가면서 앞에 걸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예를 들어서 천체 회전에 대하여서 우리 아무도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근데 종의 기원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에서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진화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전했고 또 진화의 이론이 생물학 말고 다른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마지막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찰스 다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찰스 다윈 사진을 갖다가 현대적인 기술로 색깔을 입혔을 뿐이고요. 180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1882년에 돌아가시는데 종의 기원을 쓴 건 1859년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9년이 갈릴레오가 태어난 지 2009년이 200주년. 그죠? 태어난 지 200주년, 그 다음에 종의 기원 150주년.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 잘못했는데 160년이 된 거죠. 지구에 있는 인류를 다 모으면 75억 명이잖아요. 모으면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2km에다가 높이까지 2km에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한라산이 1950m예요. 한라산 높이의 정육면체 상자를 만들면 사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구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도 그만큼입니다. 근데 개미는 최소한 12,000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몇 종이에요? 한 종이잖아요. 한 종의 생명체가 이렇게 많은 생물량을 차지한 거는 46억 년의 지구 역사, 그 중에 38억 년의 생물 역사 중에 유일합니다. 지구에 어떤 생명체를 모아놔도 이 인간만큼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박테리아 모으면 훨씬 많다던데요. 박테리아는요, 수십만 종이에요. 한 종이 아니잖아요. 한 종의 생명체는 이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 책인데, 그래서 사람의 특징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탐구하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 레플리쿠스, 모방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호모 렐리기오수스, 신앙하는 인간. 호모 어쩌저쩌쿠스, 융합하는 인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지 알 겁니다. 다른 생명체하고 많이 다르기도 한데 다른 생명체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공감하는 동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방하는 건 더욱더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과학과 종교를 갖고 있는 생명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이 되게 그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게 중요했겠죠. 그 두 개만 살짝 살펴보면요. 사람이 이 탐구한 덕분에, 과학 덕분에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사람은 22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평균 나이가. 물론 89세 산 사람도 있지만 평균은 22살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평균이 70세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인구가 1650년에 지구 인구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75억 명이 됐어요. 제가 태어난 해에는 지구 인구가 35억 명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가 2배가 될 거야 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지만 설로 실감은 내지 못했는데 정말로 2배가 넘어버린 거예요. 뭐의 결과냐면 과학의 결과인 거죠.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굶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얼마나 많은지 이 종교를 갖고 종교 덕분에 어떤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종교 덕분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있죠. 다른 생명들은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짝짓기 아니면 먹잇감입니다. 그것도 먹잇감이 많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도 않아요. 넌 이거 먹어, 난 저거 먹게 넘어가 버리죠. 짝짓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꽝 부딪히고 가잖아요. 암양을 놔두고선 순양 둘이 먹이를 꽝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긴 양이 있잖아요. 이긴 순양이 암양을 차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순양이 암양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수컷이 경쟁을 해서 암컷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컷이 경쟁을 한 다음에 암컷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겼는데 암컷이 관심 없으면 소용없어요. 딴 데 가서 또 맞추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동물들은 먹을 이유가 아닌데 사람밖에 없는 거죠. 과학과 종교는 인류 비상의 두 날개고 인류 생존력을 강화시킨 강력한 두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부터 달라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학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험이나 관찰, 관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지 봅니다.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지지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디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론이 성립하고 거기서 이론이 여기서 새로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또 관찰을 하게 돼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론이 새로운 증거를 또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지하면 이론이 발전해서 점점 이론이 풍성해지는 거죠. 보통 이게 정상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는 이론이 새로운 증거를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바로 과학혁명이죠. 그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나올 때 왜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이 난 게 이런 구조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신학은 약간 달라요, 신학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찰, 실험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아이디어를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지지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디어니까 버리면 돼요. 똑같아요. 그럼 이론이 성립하고 또 새로운 이해를 하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론이 새로운 증거를 설명하냐? 그렇다 그러면 또 신학이 발전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여기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죠. 이것이 옳고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과학과 종교는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과학과 종교, 다시 해서 과학과 종교 인류 비상의 두 날개였고 인류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두 계기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는데요. 사실 얘는 이 둘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충돌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부딪힌 게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의 운동과 종의 기원 두 문제 빼놓고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그 외에는 이 지구의 운동이나 종의 기원을 빼놓고는 어떤 정치나 종교 권력이 추상적인 과학 이론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에서는 천동이냐 지동이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종의 기원에서는 창조나 진화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미 갈릴레오를 했지만 달라요. 근데 천동과 지동 사이의 관계하고 창조와 진화 사이의 관계가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천동설은 과학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동설은 과학일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천동설이 과학 맞아? 지동설이 맞아? 다 지동설이 맞대요. 당이 주로 돈다란 말이에요. 너 봤어? 근데 천동설은 여러분 동해안을 가시잖아요. 이렇게 해 뜰 때 1월 1일 날 정동진 가요. 가봤었거든요, 한 번요. 가지 마세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쉴 데가 없어요. 다들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그러지? 철수야, 영이야. 지금 우리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 게 느껴지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태양이 떠오른다는 게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존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평선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다 말로는 지동설 이야기하지만 느끼는 건 천동설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천동설주의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지금부터 무려 2400년 전분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의 거두예요. 우리가 천동설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흙, 물, 공기. 흙, 물, 공기. 뭐죠? 사원소설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가 주기율표 만든 지 150년 되는 해인데요. 주기율표에 11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단 4개의 원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책상, 물, 공기, 흙. 사람도 물, 공기, 흙. 납, 물, 공기, 흙. 금도 물, 공기, 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후에 아이작 뉴턴이 살아가는데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게 만 23살 때거든요. 그 죽을 때까지 연금술사로 살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천재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을 물, 공기, 흙으로 되어 있대요. 분명히 맞을 거야. 틀릴 리가 없어. 근데 2000년 후에 자기 최고의 천재가 자기잖아요. 그럼 나는 납도 물, 공기, 흙이니까 납에 있는 물, 공기, 흙의 비율만 싹 바꾸면 금을 만들 수 있겠네? 한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사면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 공기, 흙 갖고 딴 것도 설명합니다. 위치가 있어요.
자, 공기의 자리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에요. 풍선 놔두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위입니다. 그 물의 자리는, 공기와 물은 누가 위일까요? 실험해보면 되거든요. 풍선을 가지고선 물속에 쭉 들어서 손을 딱 놔요. 풍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공기의 자리는 물보다 위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가 왜 내려요? 비의 자리는 공기보다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은 피우는 거 항상 위로만 올라가요. 아, 저 위인가 보다 합니다. 그럼 흙의 자리는 어떨까? 실험해보면 됩니다. 호수 위에서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요. 만약에 흙의 자리가 저 위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은 하염없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서가지고 공기를 뚫고 물을 뚫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왜냐하면 물의 자리는, 흙의 자리는 저 아래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물불공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귀족은 물불공격 중에 불과 공기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평민은 공기와 물이 높고 노예는 물과 흙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예 너희들이 반란 일으키면 소용이 없어. 결국 너는 반란 일으켜도 너희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 저 아래쪽으로. 괜히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노예대로 살고 귀족은 귀족대로 살자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그쳤으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좋아할 수 없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공이 가장 완벽한 입체거든요. 무수히 많은 대칭면과 대칭선이 있습니다. 공처럼 생겼는데 불의 자리가 가장 위에 돼요. 대표적인 불이 뭐냐면 별이거든요. 공에서 별이 가장 위쪽에 있으려면 공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공의 표면에 있어야겠죠. 표면이 공의 가장 위에요. 그러면 공에서 가장 아래쪽은 어디예요?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우주가 이런 거예요. 우주가 있으면 공들이 쫙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흙, 어스가 있어요. 지구 어스가 흙도 어스잖아요. 지구 위에 물이 있고 물 위에 공기 있고 공기 위에 불들이 있는데 여러 공기 위에 행성들이 있고 마지막 공 위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설명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 대로 우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망원경이 없어서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예요. 거기다 아리스토텔레스님이 설명했으니 완벽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관찰합니다. 화성이 우주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로 가요. 그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해를 못하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씀처럼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동력을 한다면 지구에서 화성이 앞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까? 이럴 때 과학자들은 못 본 척합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못 본 척해. 아이고, 선생님 설명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봤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윽박 질러요. 너 제대로 본 거야? 그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는데 60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해요. 바로 주전원이라는 겁니다. 지구의 주변을 화성이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데 그냥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전원이라고 하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원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화성이 쭉 앞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체계,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우주체계를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이 역행을 설명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장치를 만들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장치를 만들면서 넘어가요. 언제까지냐?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할 때까지예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천체 회전에 대한 책을 씁니다. 외기도 좋아요. 1543.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는 게 1543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금서가 된 건 1616년이에요. 이 당시는요, 괜히 지동설 이야기하면 불태워 죽일 때였어요. 지동설 이야기라면 불태워 죽일 때인데 70년간 금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비슷한 겁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해야 이걸 뭐 금설시키는 말인데 이해를 못 시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책이 천체회전의 대회가 2005년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선정한 서울대생들이 읽어야 될 서양 고전 50선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서울대 교수님들은 책을 읽어보지 않고 목록을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읽어봤으면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이해를 했다도 다 틀린 얘기예요. 거기 있는 거는.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를 바꾼 중요한 책이지만, 핵심적인 책이지만 우리가 읽을 필요 있는 책은 아니에요. 왜? 다 틀린 이야기니까. 근데 이 책은 아주 재밌게 설명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도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태양하고 지구, 달 자리를 맞바꾸자는 거예요. 자리만 맞바꾸면 태양이 지구, 달 자리 왔죠. 지구, 달이 태양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이 돼요. 태양 주변을 지구와 화성이 돕니다. 그런데 지구는 1년이 365일인데 화성은 1년이 687일이에요. 시차가 생기니까 지구에서 보기에 자연스럽게 역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가 차서 역행, 순행이 생겨요. 코페르니쿠스는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죠. 물론 마음속은 이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외삼촌이 폴란드 주교였잖아요. 그 당시 폴란드 주교면 우리나라 충청도쯤 되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실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괜히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누가 될까봐 그냥 조심할 뿐입니다. 죽을 때 써 나갔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딴 사람이 이해 못했는데. 이제 방금 보면, 여기 동그라미 두 개잖아요. 특별히 지동설이 더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거니까 태양이 중심이겠죠? 천동설은 하늘이 도니까 지구가 중심일 거예요. 아까 지구 화성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같이 보면, 네, 갑자기 소라를 피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이 돼요.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여러분이 조물주에서 하나님 거예요. 내가 태양계를 설계한다면 1번과 2번 어떤 식으로 설계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으로 설계하겠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복잡해서 설계들 머릿속에 기울이 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대단한 게 천동설주의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복잡한 설계들을 가지고도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자들은 일식월식 다 계산해요. 간단하니까. 이 당시는 어떻게 100년에 한두 명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계산할 수 있는 천재들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 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해 못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죠. 갈릴레오는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파도바 대학은 요즘으로 치면 캠브리지, 옥스퍼드, MIT, 예일, 하버드를 합한 것만큼의 권위가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세계 최고 대학의 수학 교수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었고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다니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제서야 로마 교황청이 이 책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레오에게 경고합니다. 너 까불면서 여기 지동설 알리면서 까불지 마. 너 혼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도 핍박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나? 하지만 갈릴레오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딱 다물어요. 언제 자기가 그린다는 듯이 입을 딱 다물고 살아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교황이 돼요. 자기 친구가 교황이 되니까 든든한 백이 생기죠. 설마 내 친구가 나 불태워 죽이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수학과 교수는 신학과 교수 연봉의 12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12분의 1, 이거 되게 작은 월급이죠, 수학과 교수는. 하지만 잘 살았던 이유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왜 유학생들 오잖아요. 하숙치고 그들에게 과외하고 또 손재주 좋아서 콤파스 같은 거 멋지게 만들어 팔고 그럽니다. 또 수완이 좋은 사람이 저는 책을 쓰면 우리 아버지께 바칩니다.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 사람 절대로 안 그래요. 무슨 공주님께 바칩니다. 무슨 왕자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가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는 그러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수학 교수도 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가 되는데 궁정 철학자의 월급은 그 신학과 교수 월급도 많은 거예요. 좋은 직장도 생기는 거죠. 좋은 직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궁정에 왜 철학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옛날에. 뭐 하려고?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님, 왕자님이 가르치다가 왕이 좀 심심하면 뭔가 지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면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런데 가정교사 그러면 폼이 안 나니까 이제 궁정 철학자에서 월급도 주고 그런 거죠. 이 책을 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요. 천체의 해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책이었잖아요. 자기 쓴 책이 이겁니다. 두 우주책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구 역사 최초의 교양서죠. 그 전까지는 모든 과학책은 전문가를 위한 책이었는데 2000 처음으로 대중을 위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만 상대하고 그다음 과학자 다 누굽니까? 신부들이잖아요. 이 사람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중한테 직접 알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씁니다. 3일 동안 이 세 사람이 전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